경남 창원시 마산 하포구에서 당선된 언론인 출신의 초선 의원이고요. 현재 원내 대변인도 맡고 있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최영두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원내 대변인을 또 맡고 계시기 때문에 올 한 해가 굉장히 바쁘고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그 야당 정치인으로서 올해 이 정치에 좀 현안을 꼽는다면 어떤 걸 좀 꼽으시겠어요? 가장 먼저. 역시 이 지난 총선을 통해서 103석밖에 이루지 못했던 이런 한계 같은 것이 가장 뼈아픈 이야기입니다만 예. 그러나 지금 가장 큰 현안은 뭐니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 사태 아니겠습니까? 이게 저희 민생, 저희 경제 모두를 지금 잡아먹고 있고 모든 국민들의 고통 속에 또 모든 국민들의 자유를 이렇게 지금 발목 잡고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이걸 정치가 어떻게 잘 대응했어야 되는데 여야 모두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180석 가까운 여당이 밀어붙이는 그 일방적인 주행을 막지 못한 책임. 그렇게 책임 있는 여당이었으면은 이런 코로나 사태가 확산되어서 특히 장기간 국민들이 지금 이제 코로나의 긴겨울을 맞게 되었는데 예. 이걸 대비할 책임도 물론 여당이 지른 것인데 여당이 이렇게 준비가 없었다면은 저희 야당도 좀 더 적극적으로 막았어야 되는데 조금 더 적극적인 방향을 지셔야 되는데 아쉬움이 가장 크고요. 왜냐하면은 이미 지난 9월에 그 정기국회가 열렸을 때 그리고 이미 우리 의학계라든가 과학자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은 연초부터 지금 정부의 방역 시스템이나 정부의 대비 체제는 문제가 있다. 병상을 준비한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여당도 전한다고 전했는데 이게 여당의 그 독주에 전혀 이게 제대로 국회에 반영되지 않았고요. 대표적으로 9월 달에 정기국회 처음 열리면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습니다. 이 예. 대표연설의 첫 번째 주제가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대비하기 위해서 신속 진단 키트. 왜냐하면은 보건소에서 긴 줄 서서 이렇게 진단하는 것도 그것도 중요하고 정확하지만 그러나 지금 뒤늦게서야 이제 여당 대표 이낙연 대표도 한 2주 전에 당내 최고회의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가정에서조차도 스스로 신속 진단을 해서 우선 스스로 격리하고 스스로 대비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런 방안을 또 제시했었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묵살당했죠. 다음엔 또 국회 이제 예산 국회를 하면서 우리 보건복지회 우리 당에서 놀랐던 것은 정부가 백신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당도 제시하지 않았고 그 줄기차게 제기해서 간신히 정액을 했는데 다시 얘기를 해서 정부의 그 무대책에 또 맞부딪혀야 됐고 그래 다시 간신히 했는데 그걸 정액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상에 560조나 되는 예산 중에 1조 가량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간신히 9천억을 넣었습니다만 또 정부는 기왕에 편성된 예산은 허물 수 없다고 하면서 또 빚을 내는 이런 이제 사태가 나왔는데 어쨌거나 여야 모두가 이 코로나 확산 대비에 실패했고 여당은 그렇게 그여의 의석을 갖고 있으면서 너무 과신하고 너무 오만했고 저희 야당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설득하고 했어야 되는데 예. 지금 이렇게 코로나 겨울이 장기화되고 다른 나라들은 이제 백신의 봄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터널의 끝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참 답답하고 송구하고 그렇습니다. 지금의 이제 대통령이 뒤늦게 나섰는데 저희들은 초당파 외교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과거에 그 금융위기 때 원화 값이 이제 국제 통화 가치가 굉장히 평가가 낮지 않습니까? 예. 그럴 경우에 달러가 부족했을 때 미국 같은 이제 동맹국가 그리고 우방국가로부터 국제 통화 결제가 가능한 달러 같은 것을 이제 서로 막 교환해주는 이런 통화 수합이랑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 어떤 외교력 바탕으로 지금 이제 국민을 10배, 11배 혹은 4배, 5배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의 백신을 확보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과 우리가 좀 백신 확보가 늦었는데 먼저 좀 백신을 일부 공유를 받고 우리가 충분한 예산도 있고 또 기술도 있으니까 백신을 뒤늦게 확보하면 그만큼 그 이상으로 돌려주겠다는 이런 어떤 이제 백신 소합 같은 것을 좀 외교적으로 펼칠 때가 아닌가 싶은데 네. 정부가 여전히 길을 잘 기울이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이 백신 확보가 제때 좀 이루어지지 못하고 뒤늦은 대처에 나선 부분은 정부 여당의 책임이 크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시는 거고 그 책임에서 또 야당도
좀 더 강하게 요구했어야 된다. 또 이런 자책도 이렇게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대비가 되지 못한 줄 몰랐습니다. 어떨까요? 좀 이 정치인들, 여야 정치인들을 좀 함께 칭찬해 줄 만한 사안은 없을까요? 참 어렵습니다. 뭐 정치란 것이 이게 이제 국민들이 볼 때 여야 모두는 공동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은 이제 의석수로 밀어붙이니까 그 책임을 막지 못한 야당은 책임이 덜하다라고 이렇게 참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도 제가 볼 때는 제가 원내 대변인이기 때문에 여야 교섭단체 대표는 그나마 노력을 좀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했는데 예. 특히 여당의 경우는 이 강경파들, 당내 강경파들 또 무엇인가 이 기성전 공수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일을 공수처로 몰아붙이고 공수처 하나로 결론내려고 했던 이런 어떤 여당의 그 강경 주류 세력들 이런 것들을 막아서려고 했던 여당의 원내 지도부 결국 뭐 성공하지도 못했고 결국 또 좌표 찍기라고 그럽니까? 이 여당의 강경 지지자들이 좌표를 찍어서 문자 폭탄을 보내는 뭐 그런 데 굴복하고 말았습니다만 이런 뭔가 당파를 넘어서서 당파의 압력을 넘어서서 함께 국가를 걱정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노력들이 아쉽고 또 다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와중에도 맞서서 그런 그 강경파의 목소리에 대항하려고 했던 초당파적인 어떤 지혜를 모으려고 했던 그런 의원들 몇 분의 의원들에 대해서는 그나마 좀 칭찬을 해야겠죠. 네. 올해의 어떤 키워드를 꼽는다면 사실은 뭐 가장 큰 갈등이 이른바 추윤 갈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어제 이제 법무부 장관이 이제 새로 지명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네네. 박범계 의원이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는데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참 걱정이 큽니다. 이 법무부가 영어로 말하면은 이제 Department of Justice에서 정의부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그 바로 정의부인데 예. 이 정의라는 것은 법이라는 것은 결국 정의 아니겠습니까? 이 법의 집행을 통해서 정의를 구현한다는 것이 목표인데 추윤 갈등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 한동안은 이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우리 검찰총장 그리고 이번에 법무장관 후보로 지명된 박범계 의원은 청렬이 형 그러고 모든 사람들이 초항하던 그런 검찰총장 아니었습니까? 민주당 사람이. 예. 근데 그런 사람을 갑자기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쫓아내기 위해서 온 정부가 동원돼서 여당이 동원되고 법무부 장관이 1년 내내 심지어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들이 동부구치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 마스크도 못 구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인데 그 상황을 한 번도 돌보지 않고 오로지 윤석열 총장 몰아내기에 모든 힘을 다 쏟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이게 정의에 반하는 거라 생각하고 저희들은 법치주의에 반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법원이 두 차례에 걸쳐서 결정한 요지가 그겁니다. 검찰총장의 중립성, 검찰총장의 임기의 독립성 이런 것들을 보장해야 되는데 법무부가 이유 같지 않은 이유 그러니까 근거가 불확실하고 그 징계 사유로 삼기 힘든 징계 사유로 가지고 억지로 몰아내려고 했다라고 한 것이 이제 법원의 두 차례 걸친 결정이거든요. 박범계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추미애 장관과 비슷할 거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또 문재인 정부가 지금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사람들은 무법부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법무가 무법이 된 것이죠. 이 무법부 장관을 다시 살리려면 그 정의를 다시 세우고 또 법치주의를 회복할 어떤 그 새로운 조짐을 보여줘야 되는데 예. 이 박범계 장관 후보자 역시도 법사위에서 한동안은 우리 장관, 우리 총장님, 우리 윤석열이 형님 하시던 분 아닙니까? 그런 분이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는 윤석열 총장의 뭐 선택적 정의가 어떻고 갑자기 몰아내기에 앞장섰던 분이고 또 심지어는 사법부에 대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국회의원님 한번 살려주세요라고 한번 사정해보라고 하는 그런 갑질을 하시던 그런 분 아닙니까? 그런 분들을 통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정의가 바로 서고 법치가 회복될 이런 하나의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인사로 볼 수 있겠습니까? 예. 걱정이 그리고 또 큽니다. 두 분이 네. 박범계 장관 후보자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또 사시 동기이고요. 네네. 뭐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또 사람이 바뀌고 파트너가 바뀌면 좀 관계가 좀 새롭게 정립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그동안 박범계 장관이 후보자가 추윤 갈등 속에서 보이는 입장을 보면은 예. 그걸 갑자기 바꿀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또 그렇게 표변했을 때 또 이게 뭐 정권으로부터 또 어떤 압력이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고 걱정이 크고 이건 참 인사가 만사라 그랬는데 상당히 좀 이 법무부 장관 후속 인사를 좀 회의적으로 바라보시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공수처장 후보자도 어제 지명이 됐습니다. 네네. 예,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김진욱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입니다. 네, 우선 이 절차 과정에서 보면은 예.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는 지난 1년 내내 저희 야당에게 어떤 약속을 했냐 그러면은 이 공수처가 제도적 기란이 있습니다. 그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절차적 흥질도 있고요. 그래서 네. 헌법재판에 지금 헌법재판 대상이고 위헌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그 때문에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저희 당과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것은 야당이 반대하는 공수처장은 절대로 뽑지 않겠다. 이것이야말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보정수표 아니겠냐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야당의 공천, 야당의 심사를 배제해버렸습니다. 심지어 한 번도 적용해보지 않고 그렇게 만든 법조차 바꿔버렸거든요. 우선에 그런 과정에서 심각한 위험성이 있고 왜 이렇게 했느냐를 지금 돌이켜보면은 결국에는 공직 비리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신문 청와대를 사수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들을 국민들이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이제 공수처장이 누가 되든 간에 네. 제도적인 결함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좀 운영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네요. 그래서 저희들은 근데 워낙 여당이 여기에 매달리고 지금 국정이 이렇게 바쁜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이렇게 심각한데 온통 공수처 아니면 모든 국회를 다 파탄낼 지경이었으니까 폭주기관차에 열차를 몰고 있는 사람이 여당이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좋다 그렇다면은 제도의 문제는 계속 헌법재판소에 따지게 하고 사람의 문제로 가서 사람을 정말 한번 중립적인 사람을 골라보자라고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까지 했습니다. 그 인사까지 갔거든요. 갔는데 그걸 여당의 법사위 강경파들이 야당의 추천을 받아들이겠다고 뒤집어 엎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이 후보자 중에 한 사람을 추천하신 것이고 걱정이 지금 저희들은 그런 것이죠. 이 진정 걱정은 정말 공직 비리를 제대로 엄정하게 수사할 사람이 아니라 지금 검찰총장, 윤석열 총장의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월성 1억의 경제성 평가에 대한 감사원 감사 방해 은폐 사건, 그다음에 울산시장 선거 비리, 선거 개입 사건 청와대예요.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중단시키고 이것을 이제 이른바 공수처가 갖고 가려고 하는, 왜냐하면 공수처법은 검찰이 수사하는 공직 사건을 다 직접 맡게 돼 있습니다. 맡을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이게 앞으로 이제 새로운 김진욱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서 그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면은 진정 이 공수처가 공직 비리 수사처가 될 것인지 아니면은 신문 청와대 사수처가 될 것인지 그 방향, 그 정체가 드러날 겁니다. 아무튼 뭐 내년에 있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또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뭐 상당히 뜨거울 것 같다 이런 예상을 해보게 되고요. 내년이 뭐 가장 큰 정치 일정은 역시 내년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아닐까 싶은데요. 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지금 서울시장이 이제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도 서울이 제일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수도이기도 하고 또 글로벌 도시이기도 합니다. 우선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실패했던 방역,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그리고 백신 확보 이것들을 통해서 지금 국제적인 도시 중에서 아마 1, 2, 3월이 지나가면은 백신 접종률이나 그리고 코로나 차단 그 가능성이 가장 적은 도시로 뒤처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외신을 보면은 뉴욕타임즈라든가 블룸버그라든가 이런 신문들을 보면은 글로벌 백신 접종 지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디바이드라는 백신을 접종을 시작한 나라, 백신 접종을 시작하지 못한 나라 이런 어떤 그 구분이 된다고 하거든요. 예. 그럴 경우에 글로벌 도시로서의 경쟁력, 대한민국의 경쟁력도 우선에 국민의 삶, 시민의 삶이 더 어려워질 텐데 이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의 긴 겨울을 어떻게 끝내고 백신의 봄을 가져올 것인가. 이것이 아마 서울시장 선거의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예. 지금 이번 선거가 뭐 때문에 치러지게 됐습니까? 정리해 주셔야 바로 되겠네요. 예. 민주당 시장에 정범죄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 윤리와 그 도덕의식이 실종된 이 서울시의 행정을 다시 그 위선적인 행정을 다시 바로잡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고통받고 있는 서울 시민들의 집값, 전세 대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능력이 가장 큰 평가대가 될 거고요. 우리는 바로 그의 저기만 사람을 예. 찾기 위해서 전 서울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경선 룰을 마련해서 그런 후보를 찾아낼 겁니다. 예. 새해에도 또 야당의 활동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최영두 의원이었습니다.